현실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도덕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단원에서 챕터 2 사회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떤 사회라고 규정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정보사회, 뭐 지식사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지식정보사회 뭐 이렇게 같이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회는 계속 변하면서 이제 새로운 물결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그 사회가 좀 급변하게 변하면 문제들도 좀 급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지식정보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정보와 사회의 윤리와 문제 1절을 시작할 텐데요. 1절을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 좀 상식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줄까 해요. 첫 번째 제1의 물결. 우리가 처음에 사회가 변하기 시작한 제1의 물결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업혁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식량의 어떤 양이 채집이 아니라 이제 기르는 게 되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식량을 생산하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농경사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물결. 요게 바로 우리의 지금 이제 기계화를 가져왔던 산업혁명이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어떤 그 많은 기계적인 문명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거의 장점은 뭐냐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신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자리를 잃고 사람들이 사람처럼 되지 않고 기계처럼 되고 소외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런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서 산업시대를 지나서요. 이제 제3의 물결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바로 정보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정보죠. 우리는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정보를 통해 창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의미가 뭔지 한번 교재를 통해 보도록 하죠.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 사회의 의미와 등장 배경. 자, 의미 한번 볼게요. 과학기술의 고도화, 과학기술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더라. 그래서 예전에는요 뭔가를 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모르는 게 생기면 뭐부터 해요? 파란색 창에 가서 검색부터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자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요 정보를 공유하는 데 더 관심이 많죠. 그러면서 그 공유되는 정보가 얼마만큼의 양질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일단은 그 노동집약적, 예를 들어 예전에 했던 굉장히 그 노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은 쇠퇴하고요. 기술적인 거, 그렇죠? 그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그 아주 세밀한 작업들은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적인 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소통, 또 정보 교류, 공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사이버 공간이 생겨났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유비쿼터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비쿼터스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은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그 매체들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거. 선생님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삼성에서 뭐 스마트 워치가 또 나왔다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이제는 점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로 점점점 작아지면서 뭔가 그 굉장히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이 집약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오프라인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있죠. 이게 바로 지식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뭔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가르쳐준다 이런 시스템을 옛날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시대긴 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 사이버 공간이 발전하게 됐는데 이 유비쿼터스 같은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발전한 게 이제 사이버라는 공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이버 공간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이름을 감추죠. 익명성이죠. 내 이름을 감추다 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익명성에 의해서 자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타인의 자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생기죠. 혹은 타인의 명예 같은 것도 훼손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선생님한테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악플을 남겼어요. 선생님 막 인신공격을 했어요. 선생님 뭐 강의가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았었다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선생님 너무 얼굴이 동그랗고 못생겼어요 뭐 이렇게 선생님은 충격받겠죠. 압구정 성형외과를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뒷페이지 넘어갈까요? 27페이지 보시면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는 거죠. 실제로 모 사이트죠. 사이트 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사이트가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털리면서 선생님도요 막 뭐 전화번호, 계좌번호, 뭐 번호랑 번호는 다 털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런 것들이 막 중국에서 막 이렇게 우리 주민번호가 거론이 되기 막 하고 막 하면 보이스피싱이 오죠. 선생님 어머니도 보이스피싱 받아서 속으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공유를 하려고 정보를 올렸지만 그걸 누군가가 불법으로 출판을 한다든지 뭐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의 출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좀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정보의 격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골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지방의 아주 저 끝에 아주 산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어떤 와이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인터넷도 터지지도 않고 혹은 어른들 중에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보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떤 교육 수준이나 컴퓨터 활용 수준에 의해서 정보 격차가 생기면 사회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번에 무슨 긴급 재난 문제인가요? 지금 선생님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제 광복절 후에 이제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요. 폭염 때문에 이제 그 긴급 문자들이 이렇게 막 발송이 됐는데 그 문자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보의 격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없으려면요. 일단은요. 정보 윤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이 사람이 자료를 이렇게 써도 되는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사회 제도적으로도 이런 좀 나쁜 그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막아야 되고 정보 격차도 너무 나지 않게 그래서 그 차상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보화 교육도 좀 필요하겠고요. 이제 계속 그 어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인프라도 좀 갖춰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정보적인 것도 많이 발생하고 과학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많이 있죠. 사실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암 같은 것도요. 이제는 굉장히 수월하게 치료가
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치료하기 힘들었던 미세한 치료를 요즘 로봇 치료라고 해서 혈관 같은 걸 잇고 뭐 이런 것들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 발달을 보면 난치병의 치료, 무병장수의 꿈이 실현하고요. 식량 같은 경우도 유전자 변형 식품을 통해서 식량 위기도 해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생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도 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이렇게 장기를 사고 파는 뭐 장기 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살, 그 생명의 공학 기술은 발달했지만 오히려 삶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살 같은 경우도 진짜로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쇼로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좀 생명공학 기술에 어떤 발달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매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생명에 대한 어떤 경시풍조가 또 같이 일어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정보나 지식이 좋은 면도 있지만 막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가해하는 장면이 오히려 여과 없이 발달되면서 생명에 대해서 좀 별 볼일 없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도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막 이렇게 만연하게 영상으로 공유되고 그걸 또 따라해서 또 그런 비인간적인 학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 의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이게 당연히 의료적인 문제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의료적인 문제로 발생이 됐을 때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배아 복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간의 체세포로 정식적으로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인간을 생산해 나가는 그런 그 어떤 생명 원론적인 그 인간 탄생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그 인간 배아 문제가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답을 내리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생명을 언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좀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 그쪽 뭐 기독교 그쪽은 아마 이제 그 수정란이라고 하죠. 난자와 정자가 결합된 그 상태만으로도 이미 인간이다라고 보는 반면에, 또 의료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걔네는 세포 분열이 되지 않았고 기관 형성도 되지 않았고 걔네부터는 인간으로 보기 좀 어렵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뭐라 그럴까, 대리모, 안락사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이해가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생명 의료를 굉장히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사실 기존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신의 영역이라서 넘보지 못했던 어떤 인간 복제 이런 것까지 좀 건드리는 게 과연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잘못 복제해서 뭐 이렇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대리모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낳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낳는 사람 말고 그 생물학적 어머니가 따로 있다면 낳아준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지, 자궁을 빌려줘서 출산을 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난자를 기여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해야 될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이제 그런 생명적인 윤리 문제에도 봉착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올바른 인식을 좀 확립해야 되고 법적인 규제적인 장치도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뭐 불임 부부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그것도 허용해야 된다라는 뭐 사람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애매한 문제죠. 예를 들어 낳아준 사람이 낳고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10달 동안 품고 있었는데 내 자식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당신 자식은 아닙니다라고 하기 참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사회윤리적 문제, 지식정보와 사회윤리적 문제와 생명공학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봤고요. 이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분배의 어떤 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소제목이 잘못돼서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2번 사회 윤리의 문제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정보와 사회와 윤리 문제,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어떤 윤리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배웠고요. 이제는 그 우리가 어떤 사회 윤리, 제대로 된 사회 윤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배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에 어떤 갈등이 없으려면 분배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장 배경은 빈부격차 등 기본권에 대한 문제로 인식이 되어서 이제 분배 정의가 등장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 빈부격차는요, 사실은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죠. 그렇죠? 개인은 그러니까 그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빈부격차는 어떤 자본주의의 문제점이에요.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제대로 좀 분배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의 약자를 좀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분배 정의 의미는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진 상태,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리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재화는 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고요. 그렇죠?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정보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정보 독점을 통한 어떤 부의 창출 이런 걸 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배 정의가 정말 중요한데 그럼 뭐에 따라서 분배할 거냐라는 어떤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은 지금 29페이지에 선생님 지금 한 3가지로 넣어놨죠. 평등, 업적, 필요 이렇게 넣어놨고 4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구죠? 롤스에 대해서 좀 나왔죠. 자,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업적, 평등, 필요입니다. 선생님 업적을 먼저 적었는데요. 업적을 먼저 적은 이유는 사실 업적을 통해서 먼저 분배 정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업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자꾸 공적이랍니다. 공적, 그렇죠? 뭔가 그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 성취를 한 거, 그게 이제 공적이 되겠는데, 그 이제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 좋죠. 그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하지 못해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층은 많이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뭘 낳을 수 있습니까? 빈부격차를 발생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요거만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기준이 뭡니까? 평등이요. 그렇죠? 사회의 재화의 어떤 공정한 분배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만은 뭡니까? 공정한 분배는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 뛰어난 사람, 이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것들을 좀 고려하려면 이 두 개가 다 고려돼야 되죠. 어느 정도는 평등하게 또 어느 정도는 업적을 고려해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인간다운 삶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필요에 의한 것들은 장점은 뭐냐면 이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이제 필요한 만큼 다 나눠주다 보면 동기가 약해지는 거죠. 동기의 저하와 생산성이 좀 약해지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롤스, 좀 분배의 기준을 좀 명확히 얘기해줬죠.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은 자유의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었는데 차등의 원칙을 다시 두 개로 나눈 거죠. 첫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지만 어느 정도 불평등은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위들은 모두에게 개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나이 같은 거, 나이가 든 사람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이제 최소 수혜자들에게도 이제 그 보장할 만한 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장애인 우선 어떤 고용 원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롤스의 어떤 그 분배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분배 정의와 복지의 실현입니다. 자, 이제 분배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공동체의 의식으로 이제 발전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 공동의 어떤 사회 정치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만큼 성장할 거냐 또 얼만큼 나눌 거냐에 대한 어떤 분배의 조화도 필요하고요. 서로 협력하고 나누는 것들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같이 또 사는 이 삶에 대해서 분배 정의와 복지의 실현은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사절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절은 좀 간략하게 보고요. 5절 시민 불복종으로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시민 불복종은 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시민 불복종. 사실 이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하기 전에는 우리가 뭘부터 했었어야 하냐면 시민 참여에 대해서 먼저 좀 봤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시민 참여에 대해서는 이제 교재를 뺐는데 이유는 시민 참여가 비교적 좀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교재에서는 뺐고요. 간략하게 좀 판서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윤리 문제가 어떤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민 참여는 개인적 참여. 예를 들어 뭐 방송 투거라든지 투표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집단적 참여도 되죠. 예를 들어서 NGO, 그렇죠? 비정부기관인 NGO를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당이나 시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 시민이 참여하는 한 형태 중에 그 어떤 권력, 사회제도에 대해서 좀 반대하면서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시민 불복종이죠. 그럼 이렇게 정리되네요.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 중에 하나다.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시민 불복종. 발표 한 2개 정도 치시죠. 시험에 종종 나오는 시민 불복종. 첫 번째, 명백히 정의롭지 않은 사회제도가 시행되어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2번 동그라미 치실까요? 정의롭지 않은 사회제도에 따르지 않고 비폭력적이다. 이 시민불복종을요,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비폭력적이어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제도에 따르지 않고 제도에 저항하는 비폭력적인 시민 운동이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 제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시민 저항 운동이자 사회 제도하고는 충돌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불가피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3번 볼까요? 일단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시민 불복종을 하는데 아무리 비폭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어떤 사회제도에 불복종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떤 정의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익, 공공의 이익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평화, 도덕적인 수단이 필요해요.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처벌을 감수하지만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처벌을 감수한다는 건 법 통제하에. 그렇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뭐가? 최후의 수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마지막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안 하는 게 거의 좋은 99%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는 정말 마지막 수단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민불복종의 과제는요, 우리가 시민단체를 통해서 어떤 시민불복종을 좀 집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과연 이 시민단체가 국민의 대표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 시민불복종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테러 형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서 과연 그 행동이 옳은가에 대한 정당성의 문의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요거를 좀 잘 지킨다면 충분히 그 사회 제도가 만약에 잘못됐고 사회에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비폭력적인 시민 불복종으로 좀 사회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6절은 정보화 사회의 시민 참여의 중요성인데, 당연히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는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긴 좀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정보가 훨씬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의 참여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주체적이고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여론 형성이 가능한데요. 이 여론 같은 걸 형성할 때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시민 참여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는 바로 주인의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려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32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문제로 구성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현실하고 좀 밀접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요. 대단원 2번째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가 민족의 윤리라는 새로운 단원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